자, 6번 농업 구조의 변화. 농업 구조의 변화. 1번 영농의 다각화 및 상업화가 이루어짐. 자, 상업화는 쉬운 말이니까 넘어가고요. 다각화라는 말은 뭐냐면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각이 여러 개인 게 다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경영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작물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주로 쌀, 보리 또는 이제 배고플 때 먹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식량 작물만 주로 재배했다면, 지금은 식량 작물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나머지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거죠. 다양한 과일이라든지 채소도 여러 가지를 먹는 거고, 이렇게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가 늘어난다, 비율이 다양해진다. 이걸 영농의 다각화라고 말을 해요. 됐죠?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좀 이따가 오른쪽 그래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도시에 인접한 근교 지역을, 근교는 대도시 가까운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근교 지역을 꼽으라 그런다면 서울 주변의 경기도, 그다음 부산도 대도시잖아요. 부산 가까운 곳의 경상남도 지역, 이런 데가 근교 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당연히 땅값이 비싸니까 벼농사 같은 것도 물론 짓지만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만들어가지고 주로 대도시에 내다 팔 상품 작물 재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 가볍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먼저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자, 70년이랑 뭐 2020년이랑 보면 다 합쳐서 100%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지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나타낸 거고요. 자, 이 중에 벼는 쌀이라고도 그러죠. 우리의 주식. 그 다음에 맹류는 보리죠. 당연히 보리도 주식이야. 물론 요즘 많이 먹진 않지만 식량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로 먹는 식량. 그 다음에 기타 식량 작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자나 고구마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에는 얼마나 이렇게 많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요, 1970년에는 요만큼이 식량 작물이었어요. 뭐 우리나라가 가난했으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먹고 사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요만큼으로 식량 작물이 줄어들었죠. 됐죠? 자, 그래서 벼는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추세고요. 근데 벼는 중요한 건 우리나라 농작물 가운데는 재배 면적 비율이 제일 높죠. 어쨌든 쌀이 우리의 주식이니까. 그래서 벼는 구별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맹류는 과거에는 벼의 그루가리 형태로 어떻게든 식량을 생산하려고 많이 재배했다가 지금은 그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보리밥을 가끔 별미로 먹을 뿐이지 이걸 뭐 주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리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다음 뭐 기타 식량 작물도 많이 줄어들었다. 식량 작물의 비율이 줄어든 만큼 나머지 것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타는 빼고요, 채소하고 과일의 비율이 많이 늘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채소하고 과일, 이제 과일을 과수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과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구분하자면 오늘날은 비율이 뭐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거 보고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과거 자료를 봤더니 채소는 사실 큰 비율 변화는 없어요. 근데 과수는 많이 늘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 보리를 당연히 주식으로 먹지만 가장 많이 먹는 반찬은,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김치. 그러니까 김치는 옛날에도 채소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과일은 반찬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쵸?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좋아해서 먹는다든지.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와야 사람들이 많이 먹게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까지 해가지고 설명 마쳤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뭐 같이 한번 볼게요. 뭐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니까. 자,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 변화. 곡물은 곡식을 말하는 거죠. 봤더니
모든 곡물 전체는 1970년에는 한 80% 정도. 우리가 먹는 게 100이라 그런다면 80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 20%는 수입하는 거. 그런데 얘가 쭉 이렇게 낮아지더니만 지금은 20% 정도밖에 안 되죠. 혹시 이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먹는 거 대부분을 수입한다는 거. 다시, 자, 이건 뭐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자, 여러분들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하고 2차 산업, 뭐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거거든요. 제조업, 공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공업 제품은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면 돼요. 야, 갑자기 태블릿이 막 많이 팔린대. 그럼 삼성전자에서 그냥 이거 막 찍어내면 돼. 공장 늘리거나 해가지고. 금방금방 나와요. 그런데, 야, 식량이 부족하대. 야, 쌀 어떻게 하지? 1년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바로 안 돼.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막 공급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산물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체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 중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땅덩이가 넓고 농사를 되게 많이 짓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식량 가격이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혹시 알고 있니? 자, 그 영향을 우리나라는 크게 받는 편일까? 아니면 별로 안 받는 편일까? 자, 우리나라 물가 지금 어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우리나라 물가도 막 올라가는 거거든. 우리나라는 우리가 먹는 거에 80%를 수입하는데, 그런데 그나마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주면 식량이 있대. 그럼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국제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후 변화가 심해가지고 어느 행가에 막 이렇게 자연재해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게 됐어. 돈 주고도 못 사.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이 되게 낮은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보는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내 기준으로는 좀 너무 낮지 않느냐. 우리가 먹는 거에 80%를 외국에 의존한다는 건 어쨌든 이것도 우리나라 농업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어디까지 이건 내 생각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여러 가지 곡물 가운데 쌀만 자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뭐 그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근데 확실히 마이크 붙잡고 수업한 뒤로 애들이 더 조용해졌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유가 뭘까? 네. 그거에 조금 집중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건 스피커가 아니잖아. 그냥 내 소리 녹음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게 뭐 소리가 나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결과적으로 집중이 더 잘 됩니다. 집중이 더 잘 된다고? 그래? 나 성급한 일반화는 하기 쉽지 않지만 일반화 할게요. 집중이 잘 된다는데. 자, 그다음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변화 7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 내용을 바탕으로 밑에 있는 지도 보고 이제 자료가 제시됐을 때 어떤 작물인지 구분하고 특징 파악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이니까 첫 번째는 쌀. 그리고 쌀은 뭐 벼라고도 하니까 쌀. 자, 쌀은 우리나라 농경지에서 제일 넓은 지역에서 재배를 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의 주식이 쌀이니까 그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든 쌀을 재배하려면 쌀을 재배해요. 재배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뭐 보리 먹는 것보다는 쌀밥 좋아했고, 물론 이제 최근에는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서 쌀은 어느 지역에서든 그 지역에서 1등이다. 면적 비율이. 단 제주도 빼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거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요. 동쪽에 태백산맥 이렇게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쌀 농사는 동쪽 지역이 많이 지을까 서쪽 지역이 많이 지을까? 당연히 서쪽 지역이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논하고 밭의 비율을 보면은요, 서쪽 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까지가 논의 비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강원도는 논하고 밭하고 비율을 보면 논의 비율이 적겠죠. 이제 그렇게 지역성을 파악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서부 평야 지역에서 주로 재배한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다. 자, 뭐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닌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쌀밥을 잘 안 먹잖아. 적게 먹잖아. 안 먹는 건 아닌데 많이 안 먹잖아요. 뭐 나만 하더라도 뭐 쌀밥을 옛날보다는 확실히 적게 먹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쌀의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리. 자, 보리는 주로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한다. 우리 그루가리 설명했었죠. 그래서 포인트가 남부 지방에서 재배한다. 남부 지방 체크 좀 해두세요. 자, 1년 동안 쌀보리, 그 다음에 또 쌀보리. 농사를 2번 지어야 되니까 겨울이 너무 추우면 그루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쌀하고 보리를 번갈아 가면서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남부 지역만 보리를 주로 재배한다. 그래서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그 다음 전라북도, 그 다음 경상남도에서만 존재감이 있으면 보리예요. 남쪽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경기도, 강원도 이런 데는 보리 거의 재배하지 않아요. 됐죠? 자, 이제 얘네들은 그루가리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쌀농사는 거의 못 짓는다 그랬잖아. 물이 금방 스며들어 버리니까. 근데 제주도는 보리 농사 지을까 못 지을까? 보리는 밭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쌀은 재배할 수 없지만 보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재배한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제주에서만 존재감이 있으면 얘는 지금 보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원예작물 볼게요. 원예작물은 자, 이제 원예작물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 못 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원예작물은 주로 꽃, 채소, 그 다음에 과일, 과수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재배하는 걸 원예작물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원예작물. 자, 원예작물은 생활 습관 같은 게 달라지면서 소득이 증대되면서 재배 면적 비율이 증가하는 중이다.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원예 농업을 하는 곳이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근교 지역. 대도시 가까운 곳은 쌀농사 짓는 것보다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래서 경기도나 경상남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물론 경기도가 더 높아요. 경상남도보다는. 뭐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다음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대부분 이제 쌀 농사 짓고 그러는데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2군데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원교 지역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가 대관령이 대표인 그냥 대라고만 적을게요. 고위 평탄면 지역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기후 조건이 유리한데 어느 시기에 기후 조건이 유리하냐면 여름철에 기후 조건이 유리하죠. 우리 배웠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여름철에 서늘하니까. 근데 반대로 겨울철에 기후 조건이 유리해가지고 원예 작물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추워가지고 배추 같은 거 재배 못 하는데 겨울에도 별로 안 추워. 또는 봄이 일찍 와. 그럼 거기는 다른 데가 배추가 없을 때 배추 재배할 수 있잖아. 남쪽. 제주도나 남해안 지역.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는 거기서 재배를 하면 배를 이용해서 또 육지로 와야 되잖아.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제주도보다는 여러분들 남해안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남해안 중에서도 전라남도가 더 남쪽이죠. 그 전남도 채소 재배 비율이 높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물론 강원도도 채소 재배 비율이 높아요. 고랭지 농업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지도에서 A, B, C, D 구분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A, B, C, D는 과일, 그 다음에 맹류, 보리, 벼, 채소 가운데 하나이다. 자, 제일 먼저 구분하기 쉬운 건 A예요. A는 제주도에는 존재감이 없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독보적으로 1등이잖아. 그럼 A는 뭐죠? 벼.
쌀이죠, 쌀. 벼고요. 그다음 보리, 맥류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맥류는 따뜻한 남쪽 지역. 그래서 비율이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에서만 존재감이 있는. 물론 여기도 조금 있긴 하지만 없다 칩시다. 이건 안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B가 맥류예요. 보리예요, 보리. 됐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과수 좀 체크 좀 할게요. 과수, 과일. 자, 과일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지역 내에서 과일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동네. 그러니까 자기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동네. 두 번째는 그냥 면적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은 동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자, 제주도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감귤 농사 많이 하고요. 뭐 파인애플 농사 많이 하고요. 뭐 제주도 과일 농사 많이 하거든. 논이 없으니까 바짝만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주도에서 비율이 높은 둘 중에 하나가 과일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구분 안 되겠죠? 다른 지역 한번 볼게요. 자, 상대적으로 강원도에서 비율이 높으면 고랭지 농업 채소야. 그래서 어쨌든 얘가 과일이에요. 봐봐. 자, 얘가 과일인데 다른 지역의 과일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제주도에서 비율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어쨌든 지역 내에서 과일 농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됐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면적이 좁죠. 그 절대적인 과일 농사 재배 면적 자체를 보면 제주도는 지역 내에서 비율이 높을 뿐이지 양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과일 농사를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어딜까? 자, 우리가 과일이 맛있으려면 비가 많이 내려야 돼요? 아니면 적게 내려야 돼요? 자, 과일이 맛있으려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아니면 적게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벼농사 짓긴 조금 어렵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옛날엔 다 주식이 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벼농사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데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 어디일까? 충북. 자, 우리나라에서 비가 제일 적게 내리는 지역. 미안해요. 1학기 때 내용 물어봐서. 자, 우리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북도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제일 적잖아. 경상북도 지역 내에서 과일의 비율이 과수의 비율이 높기도 하지만 면적 자체가 또 꽤 넓잖아요. 그래서 과일 생산량 절대적인 1위가 경상북도예요. 물론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자, 당연한 얘기지만 강원도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밭농사 비율이 제일 높아요. 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상대적으로 논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됐죠? 넘어갈게요. 그다음 우리 채소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제주도 채소 많이 재배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당연히 채소 재배 많이 하는 거고. 이 두 지역이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벼, 보리, 그다음에 과수, 채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특징 정리했고요. 시간 줄 테니까 읽어보시고 정리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논밭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했는데 미안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형 단원에서도 한번 설명했는데 논은 기호가 이렇게 되죠. 자, 얘는 뭔가 이제 규칙적으로 심어져 있는 거고 얘가 뜻하는 게 뭐죠? 물은 당연히 평평하잖아. 땅은 경사가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무언가를 심는다. 얘가 논이에요. 그 논은 평평해야 돼. 경사가 물론 급하면 여러분들 계단식 논이라 그래서 아마 사진 본 적 있을 거야. 뭐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논은 평평해야 돼요. 그다음에 밭은 기호가 어떻게 되죠? 밭 기호. 물이 없이 그냥 너무 경사가 급하지만 않으면 그냥 작물 심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경사가 급한 곳은 상대적으로 밭농사를 많이 하는 거고 경사가 완만하면 또는 평평하면 벼농사를 많이 하는 거고요. 자, 난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밑에 농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더 있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농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냥 읽어보면 되는 것도 많아서 읽고 넘어갈게요.
청장년층 인구와 경지 면적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기반이 약화된다. 뭐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특히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다음 농산물 유통 경로가 복잡하여 산지 가격과 생산지의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크다. 중간에서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버는 수익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에 소득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자,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실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농부들이 참 슬프게도 정보력이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한 것만큼 챙기지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으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값싼 해외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 넘어가고요. 자, 농업 문제 해결 방안. 자, 우리 개념 지리적 표시제 강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지리적 표시제.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맨날 물어봐요. 맨날 물어봐. 자, 지리적 표시제는 뭐냐면요, 어딘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을 거야. 농산물이나 아니면 농산물을 가공한 가공품 있죠. 이런 걸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경우 이걸 상품 브랜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쌀로 유명한 동네가 어디죠? 쌀로 유명한 동네 이천. 그런데 선생님 고향은 전라도거든요. 전라도 정읍인데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지어서 쌀을 이제 팔라 그래. 근데 이천 쌀이 유명하니까 농사 지은 곳은 정읍인데 나 이거 이천 쌀이라고 하면서 팔 거야. 상표명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이런 게 지리적 표시제예요. 그래서 이천 쌀이라고 팔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뭐 브랜드나 아니면 이건 뭐 이천이라는 거 강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천에서 재배한 것만 이천 쌀이라고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특산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서 다 외울 수는 없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지리적 표시제의 개념 알아두시고요. 방금 말했던 이천 쌀 워낙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녹차로 유명한데 녹차로 유명한 데가 보령 말고 보성. 그래서 전라남도 보성 녹차 종종 물어봐요. 자, 이거 외에도 뭐 수많은 게 있지만 이 정도만 지금은 적어줄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구조 정비하고. 자, 로컬 푸드 운동이 뭐죠? 로컬, 지역, 내 지역. 자, 우리가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칠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거든요. 자,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당연히 먼 거리를 와야 되니까 화석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 지역에서 나랑 가까운 곳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자. 그게 로컬 푸드 운동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나는 지구 기온이 올라가서 북극곰이 살 수 있는 그 땅이 얼음이 녹는 게 너무 슬퍼. 그렇게 말해놓고 칠레산 포도를 열심히 막 먹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포도 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언행일치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게 똑같은 걸 먹으면 되도록이면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걸 먹자. 그런 뜻이에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기농업 하고요. 농약 좀 적게 하고 그래서 식품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뻔한 내용이죠. 지리적 표시제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